똑같은 크기, 오직 효율만을 위해 지어진 듯한 이 거대한 콘크리트 숲. 우리는 이 공간을 아파트 공화국이라 부릅니다. 집값 상승으로 갈수록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하는 나이가 평균 43세를 넘어섰고, 서울에서 가장 값이 싼 하위 20%의 아파트값이 최근 2년 사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평균 4억 5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살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심 주차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차는 많은데 주차장은 적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처럼 획일적인 공간 속에 완벽하게 정착했을까요? 집을 둘러싼 불안과 욕망, 경쟁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주거지를 얻었지만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발의 역설입니다. 50년의 개발 끝에 우리가 얻은 것은 안식처일까요? 혹은 서로를 구분짓는 성벽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집이 자산이 되기 시작한 50년 전의 역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1960년대)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서울은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원했고, 그 답은 바로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는 근대화와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수세식 변소, 발코니 등으로 아담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당시 수세식 화장실의 도입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강남을 교통의 요지로 만들었습니다. 한남대교를 건설해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고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을 한남대교, 즉 강남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불붙은 교육열도 강남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강북의 학교들에게 강남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최고 명문고였던 경기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피문고, 서울고, 경기여고에 이르기까지 1976년 15개 학교가 강남 4구로 이전했습니다. 이것이 강남 8학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는 중산층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고, 이곳에 입주하는 것은 성공한 중산층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효율의 임에는 희생이 따랐습니다. 정부 주도의 개발은 마을을 재개발 구역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부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한국 공동체 문화의 뿌리를 잘라낸 도시혁명이었습니다. (1971년에는) 강남 지역 개발의 발판이 된 잠실지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1970년대 강남 개발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람과 인프라가 몰리자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살기 위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두기만 하면 오르는 강력한 투기 수단으로 의미가 변질된 것입니다.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는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이달 소비 심리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심리는 다소 악화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만 합니다. 주택이야말로 이제는
10년, 20년 후에는 투기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축을 해도 집을 마련할 길은 멀고 국민들이 집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대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거듭 다짐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정부의 잦은 정책 실패와 투기 심리가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는 집을 사야만 성공한다는 아파트 신화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브랜드의 아파트는 곧 그 사람의 계층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주거의 질이 아닌 가격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하는 사회. 이 아파트 공화국의 룰은 세대를 거쳐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당연한 목표였는데 지금은 저랑은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열심히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희망을 많이 잃었어요. 다들 집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출을 많이 받지 않으면 못한다. 이제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그런 거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가 제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없다는 게 현실이 된 것 같아서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결혼이나 출산같이 가정이 생기면 아무래도 집이 중요할 텐데 거의 다 포기한 상황인 것 같고 그냥 오늘만 산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1년 전보다 7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집값도 따라서 몇 주째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에 금리는 꾸준히 오르면서 집 살 때 가능한 많은 대출을 받았던 이른바 영끌족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아파트 공화국은 청년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했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힌 영끌은 투자의 열풍이자 동시에 생존을 위한 절규였습니다.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공동체가 파괴된 자리에는 이제 부동산을 둘러싼 계층 갈등과 고립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은 우리를 모두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주차로 인한 갈등,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인이 이중 주차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차에 불을 지른 겁니다. 한 씨는 외부인인 이 씨가 이중으로 주차해 통행에 불편을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여기는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상황인데 이 차가 여기를 막아놓으니까 5시간 동안 아무도 못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화나니까 어제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40대 남성이 윗집 이웃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소식 전해드렸죠.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공공임대 아파트여서 필요에 따라 집을 옮길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층간소음 항의가 너무 많으니 집을 옮겨달라고 관리사무소 측에 몇 번이나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흡연으로 인한 갈등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여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금연 아파트들마저도 이름만 금연 아파트일 뿐 갈등은 똑같습니다. 인천의 한 금연 아파트입니다. 산책로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원래 금연구역이죠. 사람 없으니까.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랑 옛날에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배 피우는 거 보고
애들 있어도 피고 그래요. 진짜 불편해요. 컨트롤 강제로 할 수 있는 그게 없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니까 책이 없어서.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주차장 곳곳에서 담배 꽁초가 나옵니다. 나가기 귀찮다고 복도에서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이쪽이랑 저쪽이랑 비슷한 거가 있어 와서 많이 피셔가지고 자기 집은 싣고 나와서 남의 복도에서는 하나하고 경계는 거죠. 아파트가 우리의 공동체를 한순간에 앗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웃은 시끄럽고 방해되고 냄새나는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라는 공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더 나은 집을 짓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집이 삶의 터전이 아닌 자산으로 여겨지는 한 주거 안정은 요원할 것입니다. 집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가치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맹목적인 욕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미래의 집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단절되었던 공동체 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봅니다.